그 집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시킨대. 며느리가 그냥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지 오왕. 가벼운 입에서 입으로 악의적인 추측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35년. 그 긴 세월의 무게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가득 메운 제자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정말로 끝이구나. 내가 정말로 교사 박정우가 아닌 그냥 박정우가 되는구나.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둘 다가와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 어른이 된 아이들의 얼굴에서 옛날의 그 장난꾸러기 모습이 겹쳐 보였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미숙이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56년을 살아온 아내의 눈가에는 잔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25에 처음 만났을 때와 같았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변함이 없었죠. 은퇴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입구에 벚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 이제 우리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까? 미숙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서울 외곽 이신도시 아파트에 이사 온 지도 벌써 10년. 단지 뒤편의 작은 텃밭은 우리 부부의 소소한 낙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준이의 대학 졸업식 사진. 벌써 30이 된 아들. 대기업에 입사해 이제는 과장까지 달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뿌듯함이 다시 가슴을 채웠습니다. 민준이가 오늘 저녁에 온대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미숙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얘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드디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걸까?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은퇴 축하드려요. 민준이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누군가 서 있었죠. 수줍게 고개를 숙인 젊은 여성, 깔끔한 단발머리에 수수한 차림새. 첫인상부터 호감이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아, 그래.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왔구나.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28이라고 했죠. 민준이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마케팅팀 사원이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말수는 적었지만 하나하나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나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서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죠. 민준이가 서연의 손을 살며시 잡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미숙과 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놀랐지만 동시에 안쓰러움이 밀려왔죠.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도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도 정정당당하게 합격했고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수줍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참 곱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찬 좀 가져왔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서연이 가방에서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나물 반찬들, 계란말이, 멸치볶음, 하나하나 집에서 직접 만든 것들이었죠.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서연이 가져온 반찬들이 더해지니 더욱 풍성해졌어요. 미숙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어머, 이 나물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보육원에서 주방 일을 도우면서 배웠어요. 요리하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서연의 대답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이렇게 바르게 자라준 것이 대견했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죠. 가끔 보이는 해맑은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민준이가 그런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저희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서연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모습이 순수해 보였죠. 나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에도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 우리 민준이가 부족한 점이 많아도 잘 부탁해요. 미숙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는 서연. 그 모습에 나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가족.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우리가 서연 씨의 가족이 되어줄게요. 진짜 가족으로. 내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사람에게 가족이란 낯설고도 두려운 존재일 테니까. 민준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그 순간 거실에 따뜻한 봄볕이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준과 서연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소곤거림과 웃음소리. 그것이 얼마나 정겨운지. 미숙과 나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좋은 아이 같아요. 미숙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민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은퇴 첫날.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새로운 가족. 그것도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아이라니. 아버지, 저희 이만 가볼게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또다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자주 와요. 이제 우리 집이니까. 미숙의 말에 서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우리 부부만 남았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도 이제 시부모가 되는 거네요. 미숙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게.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구나. 침실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참 행복한 날이었다고. 은퇴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날이었다고.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곧 닥쳐올 폭풍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저 내일도 오늘처럼 평범한 하루가 이어질 거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거의 매일 들렀어요. 퇴근 후에 들러 저녁 준비를 돕고 주말이면 아예 아침부터 와서 미숙과 함께 요리를 했죠. 어느새 우리 집 부엌 구석구석을 다 알게 된 서연의 모습이 정말 딸 같았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게요. 서연이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게 되었죠. 처음엔 어색해하던 그 애가 말입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민준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장난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 가는 거 어때요? 날씨도 좋고 결혼 준비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추억도 만들고. 미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좋은 생각이네.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 갔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까마득했습니다. 민준이 대학 다닐 때 이후로는 각자 바빠서 엄두도 못 냈었죠. 강원도 어때요? 제가 펜션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민준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산속에 자리한 아담한 펜션. 바비큐도 할 수 있고 근처에 계곡도 있다고 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빠지는 게 나을까요? 가족끼리. 무슨 소리야? 너도 이제 가족이잖아. 미숙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가족여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민준이 운전하는 SUV에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 미숙과 서연이, 조수석엔 내가 앉았죠. 차 안에는 경쾌한 음악이 흘렀고 창밖으로는 5월의 실록이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서연아, 멀미는 안 해? 미숙이 서연을 살폈습니다. 서연이 밝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너무 신나요. 가족여행은 처음이거든요. 그 한마디에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28년 인생에서 처음 가는 가족여행이라니. 민준이 백미러로 서연을 바라보는 게 보였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죠. 앞으로는 자주 갈 거야. 매년 가자. 아니, 매 계절마다. 민준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통나무집. 마당에는 해먹도 있고 저 멀리 계곡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정말 좋다. 서연이 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미숙도 나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짐을 풀고 바비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내가 숯불을 피우는 동안 미숙과 서연은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친정 엄마와 딸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 시원한 맥주, 그리고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 아버님, 제가 상추쌈 싸드릴게요. 서연이 정성스럽게 쌈을 싸서 내 입에 넣어줬습니다. 친딸이 있었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우리 서연이는 정말 효녀야. 미숙의 칭찬에 서연이 쑥스러워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쏟아질 듯한 별들. 우리는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정말 많네요.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저 별 하나는 아버지 별, 저건 어머니 별, 저건 서연이 별. 그럼 민준이 별은? 나는 달이지. 유치한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계곡 산책을 다녀온 후 짐을 정리하고 귀가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가 아쉬워했죠. 다음엔 더 오래 있자. 그래, 일주일쯤 있으면 좋겠다. 차에 올라타며 즐거운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다음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자고. 서연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민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펜션을 뒤로하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차 안에는 편안한 음악이 흘렀고 모두가 나른한 오후의 평화로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커브를 도는 순간 맞은편에서 무언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중앙선을 넘어 우리 차를 향해 돌진하는 검은색 SUV.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안 돼. 누군가의 비명소리.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차체가 찌그러지는 끔찍한 소리. 에어백이 터지며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정적. 귀가 먹먹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피 냄새가 났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죠. 미수가, 민준아.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의식이 흐려졌다 맑아지기를 반복했어요. 여기 생존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차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한 명은 이미 맥박이 없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머지 3명도 위중합니다. 빨리 이송해야 해요. 들것에 실려 앰뷸런스로 옮겨지는 동안 나는 계속 가족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응급실. 눈부신 조명 아래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의료기기 소리. 급박한 의사들의 지시. 교통사고 환자 4명입니다. 한 명은 DOA. 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누구지? 제발 아니기를.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의사가 내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보호자. 우리가 서로의 보호자였는데, 우리 넷이 가족이었는데,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각종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신이 드셨네요. 가족분들 상태가 궁금하실 텐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모두 무사하다고 말해줘. 부인께서는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이, 내 미숙이가. 아드님과 며느님은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별을 보며 웃고 있었는데,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서연이는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다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온몸이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으니까. 창밖으로 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 밝은 빛이 야속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이미 어둠만이 남았는데 장례식장의 국화향에 숨이 막혔습니다. 미숙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년 가을 단풍놀이 갔을 때 찍은 사진.
그때는 이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죠. 온몸이 부서진 채로 겨우 휠체어에 의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늑골 3개가 부러지고 쇄골이 골절되고 온몸이 타박상투성이.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다녀갔습니다. 동료 교사들, 제자들, 이웃들 모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민준과 서연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올 수 없었죠. 아들 없는 어머니의 장례식. 그보다 슬픈 게 있을까요? 여보, 미안해. 당신 혼자 먼저 보내서. 애들이 많이 아파. 당신이 우리 애들 좀 지켜줘.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 없는 독백이었어요. 발이 나는 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도 우는 것 같았어요. 화장장으로 향하는 운구차를 바라보며 나는 정말로 미숙을 보내는구나 실감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아내를, 내 삶의 반쪽을. 장례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박정호님, 아드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들을 펼쳐 보였어요.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이 부위가 완전히 손상되어 하반신 마비가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신 마비, 영구적.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0살.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려던 내 아들이,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뇌출혈과 함께 경추 손상도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와도 상지 기능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 있다는 뜻이었죠.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민준과 서연. 두 사람 모두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겨우 숨을 쉬고 있었죠. 일주일 후 민준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아빠. 간신히 내뱉은 첫마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엄마는? 서연이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엄마는 하늘나라로 갔어. 서연이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고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내 다리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이불을 들춰봤어요. 감각 없는 다리들을 보며 절망했죠. 아니야. 아니야. 민준이 주먹으로 자신의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1번, 2번, 3번. 감각이 없으니 아픔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만해. 내가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이 나를 밀쳐냈어요. 저리 가. 왜 나를 살렸어? 왜? 아들의 원망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은퇴하지 않았다면, 가족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의미 없는 상상만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변했습니다. 치료를 거부하고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퍼부었어요. 밥도 먹지 않았죠. 링거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어느 날 밤 민준이 링거줄을 뽑으려 했습니다. 내가 급히 막았어요. 제발 민준아. 엄마가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니?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는 죽었다고. 아들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서연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중환자실을 들락거렸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서연. 기계 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려줬죠. 서연아, 민준이가 깨어났어.
너도 일어나야지. 우리 민준이가 너를 기다려.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대답이 없었어요. 경제적 압박도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병원비와 재활치료비, 하루에 수백만 원이 들어갔어요. 퇴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민주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어요. 적금을 해약하고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미숙과 함께 모아둔 노후 자금이 하나둘 사라져갔죠. 정호야, 힘내. 대학 동창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위로의 말과 함께 흰 봉투를 건넸어요. 거절했지만 친구는 억지로 주머니에 넣어줬죠. 어려울 때 친구끼리 돕는 거지. 나중에 갚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초라했어요.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내가 이제는 동정받는 신세가 되었구나. 2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재활병동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치료를 거부했어요. 휠체어 타는 법도 배우려 하지 않았죠.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들, 제발. 이러면 정말 안 돼. 서연이가 깨어나면 뭐라고 할래? 깨어나지 못할 거야. 다 알아. 의사들이 뒤에서 하는 말 다 들었어. 식물인간 될 거라고. 민준의 체념한 목소리가 가슴을 후볐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몰래 모아둔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간호사가 발견해 위세척을 했지만 나는 무너져 내렸어요. 왜 이러니? 왜 아빠 가슴에 못을 박니? 아빠가 뭔데? 나한테 아빠 노릇하지 마. 차라리 나도 그때 죽었어야 했어. 정신과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입을 다물었어요. 약물 치료를 병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죠. 그러던 중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호님, 며느님이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서연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이었죠. 서연아. 서연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분명 깨어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에 더해 손목 아래 운동 기능이 거의 없었어요. 겨우 손가락을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죠. 아버님, 서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언어 기능은 다행히 손상되지 않았어요.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울었습니다. 30도 안 된 젊은이들이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한다니.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가장이면서 아버지면서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오빠는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어요. 재활 치료받고 있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서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가슴 아팠어요. 병원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 없이 미수가 어떻게 해야 하니?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당신이 있었다면, 당신이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웠을 텐데. 서연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전문 요양시설을 권했어요. 고아인 서연에게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데려가겠다고. 내 며느리니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미 민준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서연까지. 하지만 어떻게 남처럼 요양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앰뷸런스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4명이 나갔다가 3명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2명은 휠체어에 실려서 집안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미숙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어요. 거실 한쪽에는 이미 민준의 전동 휠체어와 재활기구들이 놓여 있었죠. 이제 서연의 것까지 더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짐만.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 가족이야. 첫날 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서연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죠. 나는 이 방 저 방을 오가며 2사람을 돌봤습니다. 새벽 3시 서연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냥 참을게요.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인터넷을 뒤져 장애인 이동 방법을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휠체어에서 변기로 옮기는 법.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실수하면 다칠 수도 있었죠. 조심스럽게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병원에서 너무 많이 야윈 탓이었죠. 변기에 앉히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님, 혼자서는 못 일어나요. 서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들어가 도와줘야 했어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최대한 사무적으로. 하지만 서연의 눈물을 보고 말았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폐를 끼쳐서. 울지 마. 익숙해질 거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다음 날 구청에서 사회복지사가 방문했습니다. 김소영이라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러 왔습니다. 소영은 전문적이고 친절했습니다. 각종 지원 제도와 보조 기구들을 설명해 줬어요. 활동 보조인 서비스, 재활 치료 지원, 보조 기구 대여 등 몰랐던 것들이 많았죠. 혼자서 2분을 돌보시기는 정말 힘드실 거예요. 꼭 도움을 받으세요. 소영의 조언대로 활동 보조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많아 당장은 어려웠어요. 그동안은 혼자서 해내야 했죠. 일상은 전쟁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먼저 민준의 방으로 가서 기저귀를 확인했어요. 아직 화장실 가는 것을 거부하는 아들. 매번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죠. 처음엔 민준이 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 마. 차라리 그냥 둬.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갈아줬어요. 그때마다 민준은 울었습니다. 30살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서연은 달랐습니다. 미안해하면서도 최대한 협조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죠. 씻기는 일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혼자 해볼게요. 서연이 욕실에서 1시간 넘게 씨름했습니다. 결국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실 진짜 다친 딸을 돌보는 심정이었기에 모든 걸 해줄 수도 있었지만 서연이의 입장이 난처할 걸 알기에 더 조심스럽게 꼭 필요한 부분만을 도왔습니다. 아직은 힘들고 서툴더라도 서연이 스스로 이겨내고 익숙해지는 과정도 필요할 테니까요. 식사도 문제였습니다. 서연은 손목을 제대로 쓸 수 없어 수저를 들기 힘들었어요. 내가 먹여줘야 했죠. 민주는 여전히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 그래도 먹어야 해. 힘이 있어야 재활도 하지. 재활은 무슨, 다 소용없어. 매일 같은 실랑이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서연이 거실에서 재활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가르쳐준 대로 손가락 운동을 반복하고 있었죠. 민준이 방문을 살짝 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모르는 채 계속 운동에 집중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애쓰는 모습. 오빠. 서연이 불쑥 말했습니다. 민준이 놀라 문을 닫으려 했지만 서연이 또 불렀어요. 민준 오빠. 같이 해요. 민준이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맑은 눈을 보고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2달 만에 방에서 나온 것이었죠. 어떻게 하는 거야? 민준이 작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밝게 웃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펴고 접고, 아직 잘 안 되지만 매일 하면 조금씩 나아진대요. 2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재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희망이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처음으로 3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여전히 표정은 어두웠지만 적어도 밥은 먹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거 드셔보세요. 아버님이 만든 계란찜이에요. 서연이 민준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내게는 큰 의미였죠. 밤이 되면 가장 힘들었습니다. 2 사람을 재우고 나면 온몸이 쑤셨어요.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느라 등이 끊어질 것 같았죠.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미숙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신이라면 더 잘했을 텐데. 어느새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2 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아이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야 하니까. 1 달이 지났을 때 우리는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우울했지만 적어도 서연과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손가락 힘이 조금씩 돌아와 펜을 잡을 수 있게 되었죠. 아버님, 저 그림 그리고 싶어요. 서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희망적인 말이었어요. 그래, 당장 재료 사다 줄게. 화방에 가서 스케치북과 연필, 색연필을 잔뜩 샀습니다. 특수 그립이 달린 것으로 골랐죠. 서연이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첫 그림을 그렸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분명 우리 집 거실이었어요. 3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 우리 가족이에요. 서연의 말에 민준도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작게 웃었어요. 못 그렸네. 오빠가 그려봐요. 나는 손이. 저도 손 불편한데 그렸잖아요. 2 사람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마치 진짜 남매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부서졌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라는 것을. 3 명이 함께라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처음엔 그저 시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호기심과 동정이 섞인 그 눈빛. 휠체어 2 대가 타면 비좁아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은 불편한 듯 구석으로 몸을 비틀었죠. 아이고, 박 선생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5층 김 여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서연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품평하듯 위아래로 훑는 그 눈빛이 불쾌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과 함께 갔을 때였죠. 휠체어를 밀며 이동하는 우리를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며느리라는 애가 고아래. 그런데 왜 시아버지가 돌봐? 친척도 없나? 글쎄, 좀 이상하지 않아? 작은 소리였지만 다 들렸습니다. 서연도 들었을 거예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을 목욕시키는 중이었어요.
활동 보조인이 아직 배정되지 않아 여전히 내가 도와야 했죠. 욕실 문을 닫고 최대한 서연의 존엄을 지켜주려 애썼습니다. 눈을 감고 필요한 부분만 도왔어요. 마침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 줄 알고 서둘러 나갔죠. 문을 열자 옆집 방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떡을 나눠준다고 왔다면서요. 어머, 혼자 계세요? 방 여사의 눈이 집안을 살폈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났어요. 서연이 혼자 씻으려고 애쓰는 소리였죠. 며느님이 계시네요? 씻고 계신가 봐요. 뭔가 이상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떡을 받고 인사를 나눈 뒤 문을 닫았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단지 상가에 갔을 때였어요. 미용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씻긴대. 어머, 정말? 박 여사가 직접 봤대. 낮에 둘이만 있는데 욕실에서.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그건 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이 우리 집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을 말해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에서 어디를 가든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어요. 불쌍한 척하면서 젊은 며느리를. 아무리 아들이 장애인이라도 그렇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추측들이 사실인 양 떠돌았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가족을 돌보는 게 죄인가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반박하면 할수록 더 의심받을 테니까요. 그저 묵묵히 견뎌야 했죠. 어느 날 민준이 재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몇몇 주민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우리를 보자 대화를 멈추고 쳐다봤죠. 그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빠, 왜 다들 우리를 이상하게 봐? 민준이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민준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민준이 핸드폰을 내게 던졌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 카페였어요. 익명의 글이 올라와 있었죠. 일동에 사는 은퇴교사 비읍씨,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내용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저속했습니다. 목격담이라며 거짓을 진실인 양 써놓았어요. 댓글은 더 가관이었죠. 진짜 충격이다. 며느리가 불쌍해. 이런 걸 가만둬도 되나? 민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게 내가 가서 다 때려줄게. 민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우리 아빠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민준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물론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았지만 그 분노는 진짜였어요. 그때 서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표정이었죠. 저 때문이에요. 제가 있어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떠날게요. 요양원으로 가면. 무슨 소리야? 내가 소리쳤습니다. 너무 크게 질러서 나도 놀랐어요. 너는 우리 가족이야. 어디도 가지 마. 하지만 서연은 계속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서연은 밖에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미루려 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저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으시잖아요. 신경 쓰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어요. 지역 맘카페로
SNS로 번져나갔죠. 어느새 우리는 동네의 스캔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을 때였어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며느리랑 그런 사이라는? 쯧쯧. 늙어서 정신이 나갔나 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돌아서서 소리치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오해받을 테니까.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트 직원이 쫓아왔어요. 저기요, 손님.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봤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어요. 그 소문 말인데요. 저는 안 믿어요. 박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걸 아니까요. 예상치 못한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제가 자주 봤거든요. 두 분을 얼마나 정성껏 돌보시는지. 힘내세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작은 위로였지만 가뭄의 단비 같았어요. 아직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구나.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는데 문고리에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였어요. 보낸 사람은 없고 그저 비읍식계라고만 적혀 있었죠.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더러운 노인네. 며느리한테서 손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협박까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날 밤 거실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사를 갈까? 하지만 어디로?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 새벽녘 서연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서연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죠. 서연아,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정상이었다면, 제가 혼자 할 수 있었다면. 그만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뼈만 남은 가느다란 어깨였어요.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잘못은 저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하지만 내 말이 서연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28살. 남들 같으면 한창 일하고 연애하고 꿈을 펼칠 나이. 그런데 이 아이는 휠체어에 갇혀 터무니없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었죠. 소문이 있든 없든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민준을 씻기고 서연을 도와주고 밥을 먹이고 재활 운동을 시키고 묵묵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으면서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어요. 소문에 시달린 지 한 달. 우리는 점점 집에 갇혀 지내고 있었죠. 서연은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했고 민주는 다시 방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드라이브나 갈까? 아침 식사를 하며 불쑥 말했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놀란 듯 나를 바라봤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 안에 있으면 괜찮아. 날씨도 좋은데 계속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처음엔 둘 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설득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휠체어를 차에 싣고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었죠. 차가 아파트를 벗어나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도로를 달리며 창밖 풍경을 보는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바람이 차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죠. 어디로 갈까? 아무데나 좋아요. 서연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를 본 게 얼마만인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고민했어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용기를 내야 했죠. 잠깐만 앉아 있다 올까? 휠체어를 내리고 한강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나마 한산했어요.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벤치가 있는 곳까지 천천히 이동했어요.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서연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서연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서연이 뭔가를 꺼내 들었어요. 며칠 전 사준 스케치북이었죠. 언제 가져왔는지. 그림 그려도 될까요? 물론이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어요. 특수 그립 덕분에 겨우 잡을 수 있었죠. 처음엔 선이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되어 갔어요. 놀라웠습니다. 한강의 풍경이 종이 위에 살아나고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감각적인 선들, 빛과 그림자의 대비. 서연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민준도 휠체어를 가까이 대고 들여다봤습니다. 와, 잘 그리네. 아니에요. 예전만 못해요. 고아원에서는 맨날 그렸었는데. 서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렸어요. 강물을, 다리를, 하늘을, 구름을. 손은 불편했지만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마음도 살아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훌륭했어요.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라 감정이 담긴 작품이었죠. 이거 정말 대단한데? 내가 감탄하자 서연이 볼을 붉혔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기분이 좋아서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저 재능을 살릴 방법은 없을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며칠 전 뉴스에서 본 웹툰 작가 이야기. 서연아, 웹툰 그려볼 생각 없어? 백미러로 서연을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웹툰이요? 저는 손이 이래서 오늘 그림 봤잖아. 충분히 가능해.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대. 민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웹툰?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웹툰 플랫폼들, 투고 방법, 필요한 장비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태블릿과 전용 펜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었죠. 근데 이야기는 어떻게 해? 그림만으론 부족하잖아. 민준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웹툰은 그림과 이야기가 함께 가야 했죠. 그때 내가 나섰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국어교사 35년이 괜히 한 게 아니야. 그러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를 그려도 될까요? 우리 이야기. 사고와 장애, 돌봄과 희망의 이야기. 무거운 주제였지만 그만큼 진실한 이야기이기도 했죠. 물론이지. 우리가 겪은 일들, 느낀 감정들. 다 그려보자.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나도 뭐라도 돕고 싶은데. 색칠이라도 할까?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서연이가 스케치하고, 민준이가 색칠하고, 내가 글을 쓰고, 셋이 함께 만드는 거야. 세 사람의 얼굴에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소문에 짓눌려 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었어요. 다음 날 태블릿과 전용 펜을 구입했습니다. 서연의 손에 맞는 특수 그립도 함께 샀죠. 설치하고 세팅하는데 반나절이 걸렸어요. 젊은 사람들에겐 쉬운 일이겠지만 우리에겐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누르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와, 신기하다. 마치 아이들처럼 새로운 장난감을 만진 듯 즐거워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서연이 첫 디지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돼 힘들어했지만 점차 손에 익숙해졌어요. 특히 손떨림을 보정해주는 기능이 큰 도움이 되었죠. 이거 봐요. 선이 똑바로 그어져요. 서연이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에 민준도 미소를 지었어요. 첫 작품의 주제는 가족이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은 우리 세 사람의 모습, 휠체어도 불편한 몸도 있는 그대로 그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제 대사를 넣어야지. 내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니 손가락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쓸 이야기는 많았죠. 우리는 부서졌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을 적고 나니 다음 문장들이 술술 나왔어요. 우리가 겪은 일들,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민준이 색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지만 터치펜을 잡고 조금씩 색을 칠했어요. 느렸지만 정성스러웠죠. 이 색은 너무 어두운 것 같아. 좀 더 밝게 해볼까? 그래, 우리 이야기가 어둡기만 한 건 아니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며 작품을 다듬어 갔습니다. 그 과정이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무언가에 몰두하는 기쁨을 느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첫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짧은 4컷 만화였지만 우리에겐 대작이었어요. 이제 올려볼까? 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웹툰 플랫폼에 가입하고 작품을 업로드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 도우며 해냈죠. 업로드 완료.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며 세 사람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누가 볼까? 설마 아무도 안 보겠지?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했잖아. 기대와 걱정이 섞인 대화를 나누며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조회수는 여전히 0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가슴 한구석에 작은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처음엔 정말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조회수는 겨우 20. 댓글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씩 우리의 이야기를 그려나갔죠. 병원에서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를 올린 날이었어요. 민준이 처음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던 날의 이야기였죠.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그린 병실 풍경, 절망에 빠진 아들과 그를 안고 우는 아버지의 모습.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빠, 이거 봐. 민준이 흥분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조회수가 300을 넘어 있었습니다. 댓글도 10개나 달려 있었죠. 눈물이 나네요. 힘내세요. 다음 편이 기다려집니다. 단순한 댓글들이었지만 우리에겐 큰 힘이 되었어요. 누군가가 우리 이야기를 읽고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벅찼습니다. 서연의 그림은 날이 갈수록 안정되어 갔어요. 손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조차 그림에 독특한 감성을 더했죠. 선이 조금 떨려도 그것이 오히려 진솔함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어요. 10,000명이야. 10,000명이 우리 이야기를 보고 있어. 서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민준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죠. 그 즈음 우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을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교통사고의 진실, 아내의 죽음, 두 사람의 장애,
그리고 나의 돌봄 일상까지 정말 다 공개해도 될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자. 우리가 떳떳하니까. 우리의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특별편을 준비했어요. 서연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그렸습니다. 사고 장면부터 시작해 병원에서의 절망적인 순간들, 집으로 돌아온 후의 돌봄 일장까지. 특히 한 장면에 공을 들였어요. 내가 서연을 돌보는 모습. 하지만 그것은 세간의 추악한 상상과는 전혀 달랐죠. 아버지가 딸을 돌보듯 인간이 인간을 돕는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글을 적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돌본다고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가족일 뿐입니다. 부서졌지만 서로를 일으켜 세우려 애쓰는 평범한 가족입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이제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하는 거였으니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죠. 대부분은 응원과 격려였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제가 그동안 오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댓글은 이거였어요. 혹시 우성 아파트 사시는 분인가요? 저희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그 댓글을 시작으로 사과의 글들이 이어졌어요. 저도 그 소문 믿었었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앞으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응원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도 울었고 민준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오해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으로.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신문사 기자입니다. 웹툰 새손의 기적을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더 이상 시끄러워지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서연이 말했죠.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 거예요. 오해받고 상처받는 사람들.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터뷰는 집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자는 정중하고 신중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죠. 사진 기자는 우리가 함께 웹툰을 만드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서연이 그림 그리고 민준이 색칠하고 내가 글을 쓰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네요. 세 분이 함께 만드는 작품이라니. 기사가 나간 후 또 한 번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왔어요.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 장애인들,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공감과 위로를 전했죠.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을 때였어요. 레지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박 선생님? 돌아보니 그 방 여사였어요. 소문의 시작점이 된 바로 그 사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본 걸 오해해서. 그런 소문이. 박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죠.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그 후로 이웃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를 했고 가끔은 반찬도 가져다 줬어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는 수군거림이 아닌 격려의 말들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제 남편도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혹시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 후로도 비슷한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웹툰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 매회 수만 명이 봤어요. 댓글로 소통하는 독자들과 우리는 큰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오늘은 뭘 그릴까? 병원에서 재활 치료받는 이야기 어때요? 좋아. 희망적으로 그리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다음 이야기를 구상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창작을 통해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선생님 가족이 입원하셨을 때 담당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희망적인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의료진 모두가 응원하고 있어요. 서연이 그 댓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도 코를 훌쩍였어요. 우리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맞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는데 상처와 오해에 갇혀 그걸 못 봤을 뿐이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우리의 웹툰이 떠 있었어요. 23편째. 갈 길은 아직 멀지만 우리는 계속 그려나갈 겁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자. 네. 서연과 민준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미수가 보고 있니? 우리 잘하고 있지? 내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서연은 새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었고 민주는 지난 회차의 색을 보정하고 있었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출판사 편집장입니다. 새손의 기적 작가님 맞으신가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출판사라니. 우리의 웹툰을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서연과 민준이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봤죠. 출판사래. 우리 웹툰을 책으로 내고 싶다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일주일 후 출판사 담당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계약 조건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겠다는 약속이 마음에 들었어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민준도 나도 차례로 서명했어요. 펜을 놓는 순간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석 달 후 첫 책이 나왔어요. 새손의 기적 마이너스 부서진 가족의 희망일기. 표지에는 서연이 그린 우리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두 사람과 그들을 돌보는 한 사람.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출간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제세를 거듭했고 온라인 서점 리뷰는 수백 개가 넘었죠.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통장에 인쇄가 입금된 날,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그동안 누적된 빚, 계속되는 치료비로 숨이 막혔는데, 이제는 숨통이 트였죠. 두 번째, 세 번째 책이 연이어 출간됐습니다. 새손의 기적 시리즈는 어느새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서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미 사랑이 가득했으니까요. 결혼식은 10월의 맑은 날에 열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우리 웹툰의 독자들, 이웃들, 의료진들, 출판사 사람들까지 휠체어를 탄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서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민주는 검은 턱시도를 입었죠. 두 사람 다 빛이 났습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입맞춤을. 사회자의 말에 민준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나는 미숙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모습이야. 피로연에서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희를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버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이제부터 저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웹툰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뜻밖의 발표였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몰래 준비한 거였어요.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는 나누겠다는 거였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펜션을 예약했어요. 나도 함께 갔죠. 누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제주의 바다를 보며 서연이 말했어요. 아버님, 저 그림 그리고 싶어요. 이 바다를. 그래, 그려. 민준이랑 같이 있는 모습도 그리고. 서연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죠. 서울로 돌아온 후 약속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어요. 모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손이 불편한 사람,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까지. 그림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을 담으면 그게 예술이 됩니다. 서연이 수강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사고 직후에 절망에 빠져있던 서연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커졌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도 받게 되었고 정식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았죠. 새손의 기적 아카데미라는 이름도 생겼어요.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 거실벽에는 액자들이 가득했어요. 서연의 그림들, 출간된 책들, 그리고 수강생들의 작품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우리 가족 사진이었죠. 휠체어에 앉은 민준과 서연, 그 뒤에 선나. 그리고 한 손에는 미숙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병원 가는 날이지? 민준이 물었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응, 다 같이 가자. 이번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 민준의 재활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인 회복은 없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상체 근력이 좋아져서 일상생활이 한결 수월해졌죠.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목 운동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어 이제는 세밀한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구상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치유하는 이야기였죠. 제목은 뭐로 할까? 함께 걷는 길 어때요? 서연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거실.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운 첫 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비록 우리는 걸을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미숙이 좋아하던 별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새 손이 만드는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손들이 모여 더 큰 기적을 만들어갈 겁니다.
부서졌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으며 이제는 남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힘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은 시련을 주지만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큰 시련 앞에서 함께 버텨준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